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또다시 봄호우가 쏟아집니다. 비는 오늘 그치겠지만 곧바로 황사가 유입될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굵어진 빗방울에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강한 바람에 나뭇잎은 세차게 흔들리고 깃발도 쉼없이 펄럭입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초속 37.6m의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고 제주 삼각봉에 26.6m, 서울에도 초속 18.3m의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등 전국에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북서쪽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비가 내리고 동서해안과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는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강한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제주 산간에는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80mm 이상의 봄호우가 쏟아지겠고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오늘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불청객 황사가 찾아옵니다.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와 다레만 북쪽에서 발원 중인 황사가 유입되어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과 대전 나들목 사이에서 승용차 2대와 1톤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갓길에 나와 있다 1톤 화물차에 치이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상곡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한국전력추산 42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강풍 때문에 나무가 전신주를 접촉하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 축제가 열렸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수만 명이 모였는데요. 형형색색의 연등 행렬에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원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은한 불빛을 뿜어내는 노란 연등 행렬이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집니다. 용을 탄 아기 부처님부터 각종 캐릭터까지 가진 모양의 등들이 거리를 수놓았습니다. 세찬 빗줄기에 우비를 썼지만 참가자들 얼굴에는 연등보다 환한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데 다 같이 이렇게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저도 내년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 There's a lot of rain, but everyone is still smiling and doing their best. Everyone in the parade worked really hard. 부처님 탄생을 기리며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연등회. 올해도 어김없이 떠오른 10만 개 연등에 도심은 빛의 물결로 일렁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5만여 명이 행렬에 참여했습니다. 연등회는 번뇌와 무지를 부처님의 지혜로 밝힌다는 의미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 뒤 불안한 일상을 이겨내고 다시 모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참석한 시민들도 각자 간직해온 소망을 떠올리며 봄밤 연등이 선사하는 정취를 즐겼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둘 다 지금 조금 아프신데 이거 보시고 힘나셔서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연등회는 이제 종교를 넘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 날까지 전국 각지에서 연등회를 비롯해 각종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6개 정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부로 이송된 최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진보당,
새로운 미래 지도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실을 가릴 순 없고 오히려 져야 할 책임은 더 커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범야권이 공동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은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을 촉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행군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최상병 특검법 관철을 위한 국회 농성에 돌입한 것을 두고 정부 여당을 겁박하는 못된 협잡이라며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서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제기되면 자신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직접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변인은 민주당이 범야권 세력의 선명성 경쟁에서 조국혁신당에 밀리지 않으려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극단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각종 소통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내부적으로는 조직 개편을 마무리하는 등 안팎으로 쇄신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반등계기가 불확실한 만큼 국정 동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뒤 변화를 선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 강화 행보에 연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시작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이었습니다. 용산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누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 것 같은데 네.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 취임 2주년을 맞아서는 1년 9개월 동안 없었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사과하거나 회견 뒤 취재진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장면 등은 참모들과도 상의하지 않은 깜짝 행동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주년 당일에는 현장에 나가 직장인들과 소통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는 민생 토론회도 다시 시작합니다. 동시에 안으로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마무리했습니다. 해지했던 민정수석을 부활시켰고 공석으로 남아있던 시민사회 수석 자리를 채우면서 총선 한 달 만에 3실장 7수석으로 재정비를 마친 겁니다. 대통령실의 대국민 공감과 소통 노력에 큰 힘이 보태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남은 3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그러나 미래가 밝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20%대로 크게 떨어진 지지율은 좀처럼 오를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무총리 인준, 의대 증원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야당의 특검 공세에 거부권으로만 맞설 경우 불통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여소야대 지형 속 약해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소통 강화로 민심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야당과 진정성 있는 협치를 이뤄내야 남은 3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박정훈 당선인이 분을 넘는 욕심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친윤 핵심 인사의 원내대표 불출마를 둘러싼 내홍은 지난 8일 당사자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입에서 시작됐습니다. 원내대표 유력 후보로 거론될 무렵 공개적으로는 불출마를 촉구한 당선인이 정작 자신과의 통화에선 출마를 권유했다며 이중성을 지적한 겁니다. 오히려 그중에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계셨죠. 당시 이 당선인이 누군지, 통화 시점은 언젠지 등 구체적인 전후 사정엔 말을 아꼈습니다.
이에 당사자로 몰린 배현진 의원이 이 의원과의 통화 녹음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서자 전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다음 날 이 의원은 해당 인물은 배 의원이 아닌 초선 당선인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통화 녹음을 SNS에 올린 배 의원을 향해선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를 인용하며 애둘러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동쪽을 보고 있는데 서쪽에서 요란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네. 하지만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에선 반발, 뒤로는 출마 권유를 한 초선 당선인으로 지목된 박정훈 당선인이 일단 이 의원에게 덕담식으로 말을 건넨 건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시점은 다만 총선 한 달도 전인 3월 초로 당시 판세가 당에 불리하지 않았던 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의 최근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원내대표 후보 등록 마감 하루 전 한 예식장에서 박 당선인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이 의원이 자신을 아느냐는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날 이후 당시 상황은 후배 정치인이 건방지게 굴더란 말로 변질돼 유포됐다며 분을 넘는 욕심은 자신도 무너뜨리는 법이란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련의 사건 속에 녹음 파일까지 공개한 건 선을 넘은 행동이다. 이철규 의원이 말을 바꾼 것이다 등 당내 갈등이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선 총선 참패 수습도 전에 새 지도부가 강조한 단일 대우마저 깨지는 건 아닌지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가 있는 동북부 방면으로 대대적인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여러 곳을 점령한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나서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전쟁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르키우 북쪽 접경지에서 국경을 넘어 지상전을 개시한 러시아군. 치열한 교전 속에 공세를 이어나가며 여러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Ворог намагається просуватись вглиб нашої фактично території. Значить, у нас ідуть активні бойові дії на території населених. 주택 수십 채가 불타고 무너지는 러시아의 집중 포격에 주민들은 급히 짐을 싸서 피란길에 나섰습니다. Їхали через Волчанськ по центру. Ой, дивитися без сльоз нельзя. Все тремтить. А ці 2 ночі ж не спали зовсім. 침공 초기 하르키우를 점령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퇴각했던 러시아. CNN은 2년 만에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지상 공격이라고 짚었습니다. 반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공세를 끊어내고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과 본토 에너지 시설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서방의 지원 무기가 도착하게 될 2달이 중대 국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번 공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방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 11일 하마스의 최후 은신처로 여겨지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동부 지역에 추가로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군 아랍어 대변인 아비하이 아드라이 중령은 소셜미디어 X에 라파 동부 다른 지역에 추가로 대피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라파의 하마스 지도부와 잔당은 물론 인질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공격하지 않고는 하마스 소탕과 인질 구출 등 전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피난민 140만 명이 몰린 라파에서 시가전이 본격화하면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이 현지 시간 11일 공개한 10초짜리 영상엔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구로 끌려간 영국계 이스라엘 인질 51세 나다브 포프르엘 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마스 알카삼 여단은 포프르엘 씨가 한 달여 전 이스라엘군의 공습 당시 다쳤고 상처가 악화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카삼 여단은 조만간 인질 관련 정보와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결승전이 이스라엘 가수의 참가 논란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스웨덴 말메에서 열립니다. 스웨덴 경찰은 현지 시간 11일 밤 9시부터 시작되는 결승전 전후로 약 2만 명이 말메 시내에서 이스라엘 참가 반대 시위를 벌일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공연장 인근에는 시위대 접근을 막기 위해 보안 활동이 대폭 강화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가수인 에덴 골란의 준결승 무대가 열린 지난 9일에도 말메 시내에서 만여 명이 이스라엘 반대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법원 앞에서 생방송을 하던 50대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간 혐의를 받는 50대 유튜버가 구속됐습니다. 주말 오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는데 해당 유튜버는 구속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갈등을 빚던 50대 유튜버를 숨지게 한 유튜버 A씨. 부산지방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피의자 없이 서면 심리로만 진행됐는데 A씨가 어차피 구속되는 상황이라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부산 법원 청사 건너편 인도에서 생방송을 하며 걸어가던 50대 유튜버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나던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범행 사실을 알렸는데 이때도 여전히 숨진 피해자를 비난했을 정도로 갈등은 깊었습니다. 다툼은 A씨 유튜브 방송에 B씨가 비난 댓글을 달고 다시 이에 대해 A씨가 비난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모 경찰서에 양측에서 서로 맞고서를 수십 건을 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한 어떤 비난 그 내용입니다. A씨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는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A씨가 흉기와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 범죄로 판단합니다. 경찰은 구속수사 과정에서 이런 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오후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10분쯤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불을 내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누군가 집에 들어왔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해당 주택에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이미 연기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은 소방당국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으나 주택 내부에 있던 B씨는 현재 중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전북 군산시 인피면 주택에 불을 질러 30대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완전히 불에 탄 집안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A씨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독산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반대편 차선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차량 2대를 연속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이맘때 25살 청년이 직장 선배로부터 극심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은 작은 업체여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속초에서 2년 가까이 첫 직장 생활을 하던 25살 전영진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자 장식하러.
전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충격적인 통화 녹음들이 발견됐습니다. 2달 동안 700여 차례에 걸친 직장 선배 A 씨와의 통화. 자신을 형처럼 여기라고 했지만 매일같이 돌아온 건 폭언과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때는 좀 다고 쓴 니네 애매비가 니 살 먹여 살려주면 줄 수 있어? 아닙니다. 언어 폭력뿐 아니라 신체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 무조건 맞고 시작해. 네,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든 없든 처음 맞고 시작해. 알았어. 사망 닷새 전 전 씨는 부모님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진짜 눈 돌아가면 다 니네 애매비고 다 쫓아다 죽일 거야. 알겠습니다. 명심해 야. 2달간의 통화 녹음과 CCTV를 통해 폭언 86건과 협박 16건, 폭행 4건이 확인됐습니다. 끔찍한 괴롭힘에도 전 씨는 신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전 씨의 회사는 직원이 5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노동부에서 일단 사업장에 몇 명의 근로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딱 막히죠. 1심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극단적인 사례라며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훈계와 지도였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럴 거면 직장 내 괴롭힘 법을 왜 만들었냐고요. 필요 없는 법이지. YTN 송세혁입니다. 캐스팅 디렉터는 드라마나 영화 속 캐릭터에 적합한 배우를 선정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작품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캐스팅 디렉터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강대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올해로 14년 차에 접어든 캐스팅 디렉터 김모 씨. 치즈 인 더 트랩 등 다수의 인기 드라마 출연진 캐스팅 작업을 해온 베테랑입니다. 그는 지난 2022년 10월 지상파 방송국 PD에게 제작사 관계자를 소개받아 TV 드라마 미니시리즈 극본공모 당선작의 캐스팅에 참여했습니다. 1년 넘게 국내 매니지먼트사 30여 군데와 미팅을 진행했고 이 과정을 PD와 제작사 관계자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한 대가는 0원. 계약서를 쓰자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일했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계약 얘기는 이제 봄부터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또 재차 CP님한테 요청을 드리고 제작사에 얘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당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지만 결국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김 씨. 노동위원회에 신고했지만 계약서가 없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제작사와 함께 일한 흔적은 스마트폰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난 3월 제작사를 상대로 8천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열정페이만 받고 일을 하다가 제대로 보수를 못 받고 사실상 버려지게 되고 해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의 원고는 이제 캐스팅대로서 수십 년간 일한 경력이 있는 분임에도 제작사에서 작성을 안 해줘서 결국은 이렇게 소송까지 하게 되었는데 제작사는 방송사의 제작권 계약을 아직 따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계약을 안 했으면은 그거는 회계적으로도 어쨌든 그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잡을 수가 없어요. 김 씨처럼 법적 대응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낙인이 찍혀 앞으로 다른 작품을 맡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 스태프들이 소위 말하는 의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뭐 그 계약서를 현실적으로 좀 작성하기 어렵다면 그냥 서로 상호 약정했던 뭐 조건만이라도 서면으로 간략히 정리해 둘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 콘텐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제대로 된 대우와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의뢰 위치에 놓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자리에 정말 이 일을 안 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되겠다. YTN 강대리입니다. 가수 이명웅이나 K-팝 아이돌 콘서트 티켓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암표 가격도 천정부지로 지속권 하는데요.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티켓 재판매를 한 장으로 제한하는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 제정됐습니다. 고가의 암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 내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팝계의 최고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순회 공연을 앞두고 유럽 전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콘서트를 여는 도시엔 막대한 경제 효과가 발생해 각 나라가 공연 유치 경쟁을 벌일 정도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사흘간 공연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도 이미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Her work it's amazing. I really like her. Yeah. I love her. Taylor Swift. For example, about 10,000 people will be traveling from the US to Sweden in order to see Taylor Swift in May. So this is going to be huge for the tourism sector in Sweden and Stockholm in particular. 스위프트의 티켓 가격은 유럽이 미국보다 20% 정도 저렴해 많은 팬들이 유럽 원정에 따라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스위프트 티켓 구하기는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33만 원 정도 하는 티켓 가격이 4,800만 원까지 치솟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미네소타주는 고가의 가격으로 티켓을 되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하우스 파일 1989, 이른바 테일러 스위프트법을 만들었습니다. 티켓 재판매를 한 장으로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이 법이 나쁜 티켓과 사기 티켓을 사지 않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재판매자가 티켓을 모두 가로채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연계의 고가 암표 재판매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달 말 임영웅 콘서트의 경우엔 시야 장애석도 11만 원에서 2배 뛰었고 VIP석은 한때 10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매크로 같은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구입해 판매할 경우에만 처벌하다 보니 정작 암표상은 못 잡고 티켓 가격만 올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법이 실제로 암표를 줄이고 티켓 가격을 잡는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질 않는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는 다른 일손을 빌려오는 방식의 한시적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의 지위는 보장받기 어렵다 보니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에 현장 투입 의료진만 소모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대 증원에 맞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지 어느덧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뒤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선 진료 보조로 규정된 간호사들의 업무를 진료 지원으로 바꾸는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 시부터 별도 공지할 때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개원이들이 지자체장 승인 없이 수련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고 심지어 외국인 의사 면허까지 인정해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에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만 적용한다는 겁니다.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하향될 경우 이들의 처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간협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시적 시범 사업이다. 이게 끝났을 때 끝나고 나면 다시 이대로 위태위태해지게 되는 거는 안 된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은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의사들과 직접 갈등을 풀기보다는 부작용만 줄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감정적인 발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발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공의 집단 휴직과 교수들의 휴진에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국립대 내부에서조차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 결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정부가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대주주가 내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으로 얼마나 벌어들였고 또 얼마나 세금으로 냈는지도 궁금했는데 통계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022년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은 평균 13억 원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상장 주식을 팔아 벌어들인 돈은 모두 약 7조 3천억 원, 인원은 5,504명으로 평균으로는 13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낸 양도소득세는 얼마였을까요? 이들이 납부한 양도세는 1조 7천억 원으로 평균 3억 원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0.1%만 봤더니 이들이 벌어들인 돈만 약 3조 1천억 원, 전체 양도 차익의 42.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양 의원은 나라 살림 적자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며 감세 혜택이 소수의 부자에게만 더욱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애플이 다음 달 생성형 인공지능을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의 차세대 버전을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애플이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대대적으로 개편한 시리를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세대 시리는 이용자와 더 대화가 잘 되고 더 많은 종류의 요청을 이해하는 생성형 AI에 의해 작동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담당 수석 부사장인 크레이그 페더리기와 AI 수석 존 지안안드리는 지난해 챗 GPT를 테스트해보고 시리의 생성형 AI 탑재를 결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성들이 출산을 고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을 꼽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선택제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10년간 직장 생활을 했던 홍소희 씨는 두 아이의 양육을 위해 지난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좀 더 유연한 근무 제도가 있었다면 계속 다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저희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있는 아이들이더라고요. 아무리 배려를 해주셔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이 중소기업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휴직 최장 2년 보장은 물론 난임 지원, 임신기간 단축 근무, 유연 근무제 등을 시행 중입니다. 그 결과 회사 합계 출산율이 2.7명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되는 그런 구성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회사에서 아무래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이른바 0.5 잡과 0.75 잡을 추진합니다. 평소 근무 시간의 50%나 75%를 선택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육아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민간기업 20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0.5 잡과 0.75 잡을 도입하는 기업엔 대체 인력 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입니다. 시간 선택형 근무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퇴 시스템 도입비, 대행 업무 수당, 대체 인력 채용 시 추가 고용 장려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 밖에 주 4일 출근에 6시간 단축 근무하고 하루는 재택근무하는 4-6일 육아 응원 근무제를 산하 공공기관에서 우선 시행한 뒤 일선 시군과 민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 역시 일자리와 교육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는데요. 해법을 고심 중인 울산시가 월 임대료가 저렴한 청년 희망주택을 지어 문을 열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입니다. 31살 이 씨는 독립을 마음먹었지만 집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가 기승을 부려 전세로 집을 구하기엔 부담이 있었고 울산의 월세도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직장 이제 구한 이후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이래저래 보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아무래도 비싸고 울산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울산시에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싼 금액에 이 씨와 비슷한 이유로 청년들이 탈울산 행렬에 오르자 울산시가 청년 희망주택의 입주식을 열고 울산 최초로 청년들을 맞이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전용 면적 19제곱미터와 21제곱미터 두 종류로 일반적인 원룸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월 임대료는 최소 98,000원으로 훨씬 쌉니다. 울산의 월세 가격 지수는 지난 3월 110.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최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2030 청년 중 8,000명 이상이 탈울산을 선택한 만큼 울산시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층의 탈울산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여기에 남아 있으려면은 간접 비용인 주거 비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라도 좀 줄여서 지역에 좀 안착할 수 있도록. 성안동 청년희망주택에 25명의 청년이 새롭게 터를 잡았습니다. 울산시는 2026년 5월까지 남구, 중구, 북동구 등에 224호의 청년희망주택을 추가로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지난해 정부의 보 해체 취소 결정에 따라 6년 넘게 개방해온 세종보가 재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와 세종시는 보에 물을 채워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수자원 관리 목적으로 지어진 세종보입니다. 잦은 고장과 환경오염 등 문제로 보 해체 결정이 내려졌고 지난 2018년부터는 수문을 매일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 해체를 취소하고 재가동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말 보수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재가동을 앞둔 세종보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보에 물을 채우면 수력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가뭄과 홍수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수상 레저 공간 조성 등 보 인근을 관광 명소로 개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보 재가동이 임박하자 환경단체들은 환경 파괴를 우려하며 인근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문을 닫았을 때는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구역이 생기면서 녹조라든지 이런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고요. 수질이라든지 녹조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다시 재발생할 거다. 수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을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이제 가뭄이나 홍수 같은 대비 그런 거나 녹조 같은 현상들도 잘 막을 수 있는 게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를 지나가다 보면은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도 제가 직접 느꼈고요. 불을 막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해서 좀 상쾌한 환경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환경단체들은 세종보가 재가동이 되더라도 계속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 보 가동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가 이산화탄소를 직접 빨아들여 지하에 저장하거나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가동에 들어간 이산화탄소 포집 공장의 이름은 메머드. 이름에 걸맞게 기존 공장보다 거의 10배나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 말이면 연간 3만 6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걸러내 지하 700m에 저장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1톤을 비축할 때마다 생성되는 탄소 배출권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레고, H&M 등 거래 기업이 가져가게 됩니다. 시장의 확대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입니다. By removing megatons of CO2 in 2030 and a gigaton in 2050. 이런 전망이 가능한 건 인류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니 해마다 수십억 톤의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는 게 많은 과학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탄소 포집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지금의 기술 수준에선 경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포집 비용은 1톤에 $100 정도지만 메머드의 경우 $1,0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관련 업계의 낙관적 예측처럼 2050년에 포집 능력이 연간 20억 톤에 도달해도 기후위기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지난 한 해 인류가 배출한 탄소는 400억 톤으로 추정됩니다. Even if they work, even if a lot of investment goes into carbon capture and storage technology, it means 1% of the fossil fuel emissions will be captured. 각국 정부나 다국적 기업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대규모 탄소 포집 프로젝트는 대략 30개.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21년 만에 발생한 최고 등급의 태양 폭풍이 지구에 도달하면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오로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주기상예측센터는 미국 동부 기준 10일 오후 태양 폭풍의 등급을 4등급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5등급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한 건 2003년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태양 폭풍 영향으로 러시아 등 북유럽 전역은 물론 미국 남부 플로리다에서도 이례적으로 오로라가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한류가 인기몰이를 이어가면서 대중문화는 물론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커지고 있죠. 하지만 나날이 높아지는 관심에 비해 우리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알릴 기회는 많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독일에서 20년 가까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해오고 최근에는 한지 공예 수업으로 차세대 작가 양성에도 나선 동포를 소개합니다. Ich möchte allen Künstlerinnen danken für ihre wundervolle Arbeit. Filigrane Arbeit mit diesem dünnen Papier hat mich wirklich sehr stark begeistert. Machen Sie bitte weiter. 이렇게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만든 제품들이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고 자랑스럽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돈도 좀 벌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유럽에 있는 상품들이 전부 다 이제 한국에 직수입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적어져서 사업을 접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접었습니다. 보람 있게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국 문화를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준비를 했죠. 축제를 10년 제가 계속 해왔는데 성년식, 결혼식, 뭐 폐회, 달의 시연, 뭐 한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행사하면서 또 체험도 시키고 웬만하면 제가 다 사귀는 편이라 힘든 건 없지만은 이제 이걸 운영하려면은 자본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죠. 그런데 마침 한류바람이 이렇게 많이 알려져가지고 지금은 학생들이 오면 전부 다 한국말로 하는 애들이 많아요. 어떤 때는 저보다 더 잘하고 보람도 있고 어떤 친구는 딱 들어오자마자 인사동 이러고 들어와요.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해오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점점 한 해 한 해 이렇게 지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제가 힘들고 수고를 한 만큼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가 한국 문화에 그 전통적으로 계속 내렸다는 걸 알고 한지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지를 가르치게 됐죠. 초급부터 시작해서? 네. 초급, 중급, 고급 4번까지 다 닦은 거죠. 한국에 가서 한지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한국 1년에 한 3-4번씩 한국 가서
한지를 자격증을 따갖고 왔죠. 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만 들었지 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한지를 하면 할수록 뭐든지 다 만들 수 있고 만들어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너무 보람 느끼고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요. 천은 예를 들어서 500년 가도 이제 한지는 1000년 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지를 대를 물려줄 수도 있고 뭐 가구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만드는데 독일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까지 중국 한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원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한국 한지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 한지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이제 그래서 하다 보면 반응 이제 호응도 좋을 것 같고 그래요. 저 혼자 한지를 알리는 것보다 제자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 제자들이 널리 유럽 전체를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남부지방에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비도 오전 중에는 그치겠는데요. 비가 지나간 자리를 지금 안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한편 황사도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나쁨, 특히 중부는 오전에 또 호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까지 오르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부와 제주도는 비가 조금 더 오다 그치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1.9도, 청주 12.5도, 대구가 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세종이 22도, 대전 23도, 대구 25도, 부산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